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은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대선 때 쓴 비용은 기본적인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용은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 돌려받습니다. 국고에서 돌려받죠. 그래서 각 정당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얼마를 썼다. 15%, 10% 이상이면은 그 절반을 돌려받고 15% 이상이면 전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보전 청구를 하죠. 자, 오늘 헤럴드 경제가 이 보전 청구액을 제출한 것을, 여야가 선관위에 제출한 것을 단독 입수해서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38억 원을 썼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08억 원, 30억 원을 이재명 후보가 더 썼는데 졌죠. 국민의힘은 408억 6,427만 원, 민주당은 438억 5,061만 원을 보전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고, 선거 비용 제한액은 513억 9,900만 원인데 거기까지는 다 넘지 않고 400만 원대에서 양쪽이 다 돈을 썼는데 패배한 이재명 후보가 30억 원을 더 썼다. 자,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간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쓴 비용은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득표가 없기 때문에. 자,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의 핵심 척건이 이태규죠. 이태규. 현재 국회의원이고 그때 단일화 협상 때 정권을 위임받아서 윤석열 후보 쪽의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렇게 협상을 벌였던 그 인물이고, 이번에 입각을 할 것이다.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태규가 그리고 인수위원이기도 합니다. 인수위원인데 갑자기 인수위원직에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장관도 그것도 아니다, 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국민일보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 자, 그러면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상 기로가 생긴 것인가? 이 의문점이 당장 제기가 되죠. 많은 언론들도 이 기사를 실었는데 국민일보는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공동정부가 조기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태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킬 때 장제원과 협상을 한 인물.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인수위원은 24명입니다. 불과 180명 정도 되는데 그 전문위원 다 합해서 180명이고 인수위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24명인데 그때 안철수 목으로 24명 중에서 8명이 인수위원으로 들어갔죠. 그 중에 한 명인데, 자, 이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인수위원 사퇴를 한 거. 결정적인 원인은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갈등 때문일 거다. 윤석열 당선인이 8개 부처 인사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10일 발표를 했는데, 그때 안철수 쪽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은 오히려 나는 추천을 그냥 해드리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리고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도 인사권자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밑에 핵심 측근이라는 이태규는 인수위원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 아울러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핸드폰 끄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 격리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수위에도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잠적을 해버렸죠. 그런데 사실 이태규는 본인은 이렇게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규는 8일날 SBS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각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의욕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면 장관직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SBS 기자가 다시 행안부 장관에 거론되는데 행안부 장관에는 그런 의욕이 있는 것이냐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 이야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노리고 있었죠. 탐내고 있었죠. 지금 뭐 의사가 없었다 이것은 말도 안 말을 뒤집는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직을 원했는데 아직 행안부 장관은 발표 안 됐습니다. 그저께 8개 부처만 발표하고 10개 부처가 남았는데 행안부 장관은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텐데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이겁니다.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은 배제한다. 이태규는 정치인이죠. 전혀 국회의원이죠. 배제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5월 10일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도 뭐 선거법 사범들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 두 부처에는 정치인 출신을 배치를 하면은 장관으로 배치를 하면은 이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편파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안 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 이태규가 본인이 행안부를 장관을 그렇게 노렸는데 이게 안 되니 그냥 사퇴해버리는 겁니다. 사퇴해버리고 나 원래 장관할 생각 없었어. 그리고 잠적을 해버리는 거죠. 일종의 몽립니다. 자, 이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면은 안철수와 상의를 한 것이냐, 안철수가 이것을 이태규의 사보타지를 승인을 한 것이냐, 아니면 만류를 했느냐.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안철수가 이태규가 안철수에게 자기가 이렇게 나가겠다는 건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죠. 했는데 안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무슨 어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안철수 주변에서는 캠프 쪽에서는 자, 이태규가 본인의 장관직 욕심 때문에 이 공동정부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아예 그러면 이태규를 버려야 된다. 이태규를 영도 폐기를 해야 된다. 공동정부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안철수도 국무총리직을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선제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대신 당에 가서 지방선거도 대비하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의 진로를 따로 찾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한 사람이 안철수 덕분에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장관직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일종의 목례를 부리는 상황이라면은 손절을 해야죠. 안철수가 이태규를 손절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주변에서도 이거 잘못 대응을 하면은 안철수까지도 지금 다시 또 상황이 이상하게 된다. 엉망으로 된다. 공동정부 조기에 출범하기 전에 깨진다. 그러니 이태규를 버려라. 손질하라. 이런 건의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오늘 중으로 안철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 테니까 그것을 보면 될 텐데, 자, 이번 주에 10개 부처 장관을 발표를 하죠. 그러면 행안부는 이태규가 어차피 정치는 안 한다고 했고, 이번 10개 부처 장관에는 그럼 안철수 쪽이 들어갈 것이냐. 자, 이 문제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쪽에서는 가령 최진석, 안철수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했었죠. 최진석 서강대 교수, 철학과 교수가, 명예교수가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물망에 오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태규가, 이렇게 목례를 부린다고 해서 다시 2차 인사 발표에서, 장관 발표에서 안철수 몫을 또 챙겨준다면은 그것은 이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한, 천명한 인사원칙과 어긋나죠. 계속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이 자리 나눠먹기는 안 하겠다. 자리 나눠주기 안 한다. 그리고 심지어 지역 할당, 성별 할당도 없다. 모든 장관 자리는 실력 위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실력 위주로 해서 뭐 최진석이나 안철수 쪽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태규가 이렇게 목리를 부린 상황에서 안철수 쪽에서 입각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윤석열의 원칙이 흔들린다. 결국 안배하는 것 아니냐. 현실에 그대로 순응을 했다. 이런 식의 또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게끔 지금 이태규가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리를 부리면서 본인은 잠적을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남은 것은 그 안철수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를 하느냐. 지금 상황은 이태규를 참마속을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이태규와는 차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산뜻한 출범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전국 순회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어제 경북 지역을 방문을 했고 오늘은 지금 오전에 대구로 가서 서문시장 을 찾고 오후 2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달성 사저로 가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자, 한국일보 TK 다시 찾은 윤석열 당선인 저는 경북의 아들이다. 보수청의 구회 어제 경북을 다니면서 주로 다닌 곳이 선거 때 갔던 곳입니다. 선거 때 가서 내가 당선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6.1 지방선거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대통령이 안 된 입장에 있어 이렇게 보수청 결집을 하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지지층을 모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죠. 대통령이 됐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제 초대 내각 1차 인선 이 숙제를 일단 마친 뒤에 전통적인 보수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오늘은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예방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는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 상주 중앙시장, 구미 국가산업단지 이런 것을 쭉 돌면서 감사 인사,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자, 핵심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이냐 이거죠. 오늘 아마 처음에 만나는 장면 정도만 기자들에게 공개를 하고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또 배석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자, 유영하가 배석을 하면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되겠죠. 유영하가 지금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구시장 공천을 받으려고 홍준표, 김재원 여러 사람들이 뛰고 있죠. 이 상황에서 유영하가 배석을 하면은 마치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윤심이 박근혜를 통해서 유영하에게 가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석할지 안 할지도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윤석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기간에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를 하고 할 때 그때는 직분에 따른 수사였지만 인간적으로 상당히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그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은 어떤 건강에 대해서 좀 염려를 표시를 하고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직접 초청을 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본인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영하를 통해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2020년 총선 때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발탁을 했던 한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을 이끌고 있을 때죠. 그때는 총선에 대비해서 유영하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메시지가 안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지 메시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많이 있었고, 유영아도 마치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메시지가 안 나왔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됐을 때 오히려 유영아를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의 진실 여부는 아직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유영아를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당국에 감사한다. 그런 메시지를 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이 잡아놓고 문재인이 풀어줬다. 그런 프레임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 변화가 좀 있는 거죠. 유영아 대구시장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아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어서 자, 오늘 뭐 유영아 공천 놓고 직접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겠죠. 할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좀 비슷한 이야기라도 나오거나 아니면은 유영아가 배석을 하거나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유영아가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유영아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관계가 더 꼬일 수도 있다. 풀릴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이 보수를 중심으로 국민 화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수도 그렇고 뭐 전체 국민도 그렇고 화합이 중요한데 이 유영아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우려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대구는 지금 상황이 그렇고 다른 지역은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인데 광역 단체장 기준으로 어제 이 경쟁자가 사실상 없는 서울, 부산, 경북은 공천을 했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이철우. 자, 경북의 이철우, 부산의 박형준은 단독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공천을 했고, 서울의 오세훈은 한두 사람이 더 신청을 했지만 경쟁력을 비교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오세훈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공천이 확정이 된 상황이죠. 경기지사 선거가 지금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그때 경기지사 출신의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겼죠. 자, 그래서 이번에 경기지사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김은혜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의외로 초선인 김은혜가 중진인 유승민을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은 이번에 송영길하고 붙을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만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선이 아니죠. 저번에 한 번 했으니까 3선이 되는 거죠.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이번에 다시 이길 경우에 4년 임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대선이 5년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구도죠. 4년 동안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도 내고 또 시정 성과를 쌓고 해서 4년 후에 딱 퇴임하면은 바로 1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입장에서는 아직 나이도 지금 61년생이죠. 나이도 있기 때문에 차기 포스트 윤석열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별의 순간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퇴임을 한 20며칠 앞두고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말기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출범하면서 잡았던 데가 검찰 쪽이죠. 진정권 인사들을, 진정권 검사들을 막 포진시키고 윤석열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법원에 인권법 연구에 이런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대법원장부터 파격적으로 김명수를 끌어올려서, 추천해 있던 김명수를 끌어올려서 대법원장을 시켰죠. 그래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을 해서 5년 동안 권력 수사를 막고 판결도 막고 해왔는데,
자, 정권 말기가 되니 검찰과 법원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검찰과 법원, 특히 검찰은 김호수 검찰총장까지도 친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호수까지도 지금 민주당,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생존권이 걸렸죠. 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 검찰을 팔아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5년 동안 법원 인사를 코드에 맞췄다. 어떻게 심지어 정치도 아니고 판사들 인사를 코드에 맞춰서 했다. 그 코드는 김명수 코드가 아니고 문재인 코드죠. 자,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그 두 가지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면 톱입니다. 김호수, 지검장들까지 지게 연연 안 한다. 검수완박 반대. 검찰총장직도 내던질 수 있다. 지검장들도 우리 검사장 다 내던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수사권이 박탈되면은 기소청, 검찰청이 아니고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남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검찰총장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김호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호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이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죠. 지휘부 책임론, 민주당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래서 지휘부 책임론까지 나오자 김호수로서는 검찰을 지키지 못한 역대 최악의 총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을 걱정해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자, 조선일보는 법원입니다. 친김명수 법관회의, 더 대북 코드 인사 비판. 이 법관회의라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파동 때 생겨난 조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금 김명수의 전위대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법관회의에서 지금은 김명수에게 왜 인사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밝혀라. 살아남기 위해서 검찰도 그렇고 검찰 간부들도 그렇고 이 법관회의의 간부들 중심이겠죠. 아마 인사에서 좀 소외됐던 법관회의 중에서도 본인들도 정권이 바뀌는 교체기에 현 정권, 사라져가는 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막 내는 척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들도 생존론을 위해서입니다. 인사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이 법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듯한 판결을 다 내리고 했지만 정권이 바뀌니 이제 김명수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문재인과 등을 돌리는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정권 초기에 이런 법안이 민주당이 발의를 했으면은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좀 씁쓸하죠. 조선일보 기사 친김명수 법관회의도 대법 코드 인사 비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 판사가 주도해 왔습니다. 법관회의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위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실제는 정권 전위대죠. 법관 대표회의에 법원 행정처 간부가 불려나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인사 배경을 해명을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법관 대표회의는 법원 행정처에 공문을 보내서 김명수 코드 인사로 비판받았던 몇몇 사례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 인사 담당 간부들이 출석하거나 화상으로 해서 그거를 해명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몰락은 아니죠. 어쨌든 테이마는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속속 악 소리가 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버틴 축의 하나가 민노총이죠. 민주노총. 자, 민노총은 그동안 거의 시위를 하면서도 코로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시위도 하고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 같은 걸 행사해 왔죠. 민노총. 자, 그런데 민노총도 지금 철퇴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위원회가 나섰습니다. 공정위원회도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것이 권력 초기 같으면은 민노총을 이렇게 못했겠죠. 중앙일보 신문 보시면은 건설 현장 파업 볼모로 채용 강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노총을 조사를 한답니다. 이제 와서. 지금 각 사업 현장에서, 그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아니면은 일감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놨죠. 지금까지는 그런 사태가 5년 동안 계속됐는데 정권 말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민노총을 조사하겠다. 자, 이 부분도 정권 초기에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마치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은 어쨌든 사면 초과에 몰렸죠. 검찰, 법원, 또 민노총 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다 돌아서면은 퇴임 후에 좀 많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지지층 결집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내용을 기사로 짧게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시면 문재인이 본인이 어제 SNS에 이렇게 올렸죠. 내 트위터 팔로워가 200만 명이 넘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랑한 것이죠. 그렇게 200만 명이 넘었었다고 하면서 퇴임을 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본다. 며칠 전에 퇴임 후에 잊히고 싶다. 그래서 경남 양산사저로 내려간 뒤에는 그냥 잊히고 싶다고 했다가 퇴임 후에 SNS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1명과 보좌관 2명인가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유급이죠. 그 나라에서 월급을 지는. 그런데 그 중에 1명을 오종식 청와대 기획비서관을 일종의 순장주라고 부르죠. 양산사주로 같이 데려가는데 오종식이 지금까지 문재인 메시지 초안을 써왔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양산으로 데려가는 거죠. SNS 활동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본인을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또 청와대는 어제 문 대통령 앞으로는 손편지가 하루 평균 50통이었는데 지금 150통으로 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임기 말인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 덕분이다. 갑자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 연일 문재인 사진을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퇴임을 앞두고 지금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문재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징후들이 막 나타나니 자구책을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저 양산에 앉아서 SNS를 통해서 또 국민 갈라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조간탁풀이었습니다.